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중간중간에 좀 많이 뵀던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자, 지금 오늘은 2019년도 2차 시험 대비가 아니라 2020년도죠. 내년이죠. 내년 2차 시험 또는 내년 1, 2차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진 않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중에는 올해 1차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내년에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되게 다 계시는데요. 아마 그 두 부류의 거의 그냥 공통점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저한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이제 (1차) (2차) 이제 돼 있지만 저기 기득권이신 분들 어차피 올해 1차를 통과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준비를 하시면 될 거고 동차는 이것도 같이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 이제 2019년 지금 이제 3월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이제 2차 준비하시면 되고 동차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1차까지 같이 겸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동차든 내년에 2차든 간에 어차피 최종 도달하시는 데는 지금 여기죠. 여기니까 동차든 2차 유예생이든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냥 다 2차 수험생이에요. 1차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2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죠. 물론 공고문을 잘 보시면은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이면은 최종 합격을 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관련된 쪽에 인원이 많이 증설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그쪽 관련된 데서 점수를 조금 채점을 좀 후하게 해가지고 인원을 조금 더 뽑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말만 그렇게 해놓고 더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작년 대비해서 10명 정도 늘은 180명이 지금 선발이 될 건데 아마 내년에 2020년도에도 별 지장이 없으면은 유지가 되던가 아니면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명 정도 이제 그 감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력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보상복규 강의하시는 강정훈 평가사님이 정보통이에요. 이제 그거는 중간중간에 미리미리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요거 저희가 전단지를 요거 커리큘럼을 조금 나눠 드렸어요. 2차 총 16개월 준비하시는데 이제 실무 이론 법규 이제 단과식으로 진행되는 과정하고 나중에 7월부터 진행되는 스터디 강좌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과정을 다 소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작년이고 작년이고 그 전년도고 실제 합격을 하신 분이나 수석을 하신 분들도 지금 2년 요 과정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석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잘 소화를 하시고 나면 되지 그 외에 별도로 뭔가 뭐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하시고 이제 지금 개별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조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유경험자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저기 평가사님이나 아니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개별 상담을 받은 다음에 안내를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강의실이 지금 301호 가장 큰 강의실이에요. 지금 주변 보시면은 지금 빈자리가 하나도 없죠. 여기가 총 93석인데 실제 내일 개강하는 강좌가 여기서 진행이 돼요. 여기하고 바로 역강의실하고 해서 되는데 이제 자리도 이제 선착순으로 입시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시면은 선호하는 자리에 못 앉으시겠죠. 그건 조금 이제 서두르셔서 오셔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선호하는 자리에 좀 앉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법무사 쪽에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후에 1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한 1시 반 정도부터 오픈을 해놔요. 그래서 야간에 수업이 있지만 점심때쯤 오셔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냥 자리 여기 앉으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자습을 하시다가 저녁 때 그냥 바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자습실 용도로 이제 오후에도 오픈을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늦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 강의실에 그 중계 강의실, 거기서 입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6일이죠. 시작이. 7월 6일부터 이제 다음 연도 6월 22일인가 때까지 진행이 되는데, 요거 접수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을 거예요.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을 거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93석 자리를 지정자석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시작되는 거를 6월 1일 날 좀 서두르셔서 접수를 6월 1일 날 하시게 되면 1년 동안 이제 요 자석을 이제 이용을 하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지런하게 오셔가지고 접수를 6월 1일 날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제가 뭐 1차 쪽에라든가 2차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과목적인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또 하자니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동영상이 저희 학원 쪽에 지금 있으니까는 아마 여기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 이제 학원 동영상 쪽에 있는 부분을 좀 이용을 하시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유도원 평가사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도원 평가사님 모시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유도원 감정평가사라고 하고요. 저희 뭐 일반적으로 호칭을 이제 뭐 누구누구 평가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저한테 유도원 평가사님 혹은 뭐 교수님이란 말은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평가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감정평가 실무 담당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반적인 그 감정평가 시장이나 뭐 취업, 뭐 연봉, 뭐 이런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험의 어떤 그런 통계적인 부분하고 뭐 합격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가 이제 합격선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실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 채점 방식, 그리고 뭐 개괄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제 진입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렇죠? 학위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지 말 그대로 감정평가 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차원까지만 말씀을 드리지 그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누가 감정평가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를 잘하는 감정평가사가 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될지를 얘기한다면 지금은 무조건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자격증을 딴 멍청한 평가사가 훨씬 좋습니다. 자격증을 못 딴 아주 똑똑한 수험생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자격증 취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2차 시험에 법규도 있고 1차 시험에 실무도 있지만 뭐 이론 공부하다 갑자기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신문 사설을 읽는다거나, 그렇죠? 뭐 너무 이제 확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공부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한정적인 공부를 좀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단기 합격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는 내년 이제 2020년 31회 시험을 이제 대비를 하는 거다 말씀드렸지만 그게 맞습니다. 내년 시험 대비하는 거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 1차 시험을 이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동차를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장 앞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합격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1차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 물론 가능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가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올해 1차 시험 합격을 했지만 내년 2차 시험에 합격할 생각이 없다. 사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년 2차 시험 합격할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내년 2차 시험까지 쉬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뭐 돈을 벌거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조건 최단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점점 성적이 뒤처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좀 지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표는 머릿속에는 나는 언제 시험 합격할 거다.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시험을 일단 최선을 다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서 애국가 쓰고 오지 마시고.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단기 계획을 세우셔야지 장기적인 4년, 5년의 계획을 세우면 4년, 5년에도 안 되고 6년, 7년에도 안 됩니다. 2년 계획을 세워야 2년이 안 되고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좀 악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라는 이 자격증 시험은 이 노력을 통해서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우리 시험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어떤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적은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1번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확장하면은 변호사 시험보다 훨씬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축약하면 제일 적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도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답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거북이가 토끼를 추월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격자 통계를 봐도 변호사 시험이나 뭐 기타 시험은 대학교 순으로 쭉쭉 나열이 세워지지만 저희 시험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생들이 감정평가 시험을 안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보는데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무서운 얘기 들릴지 모르지만 약간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괜히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인데요. 뭐 취업이나 연봉 및 처우, 근무 환경, 감정평가사로서의 어떤 생활인데 일단 취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을 해야죠. 일단 취업을 해서 내가 이 업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봐봤자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10%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과연 이 시장이 내가 계속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시장인지 아닌지를 정말 느껴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의 판단은 어느 정도 내가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은 일단 뭐 잘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일단 뭐 우리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은 소속평가사들 중에서 한 70-80% 정도는 지금 시점에 다 취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합격한 친구들이거든요. 10월에 합격한 친구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 취업이 돼 있고 취업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좀 급하지 않거나 그죠? 난 뭐 당장 취업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학업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순수하게 취업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렇게 그 비율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통계적으로 이제 나온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학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부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취업이라고 하지만 조금 몇 년이 지나면 취업이라는 개념보다는 개업이라는 개념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업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취업은 처음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 다음은 바로 취업을 해야 되겠지만 한 3, 4년, 5, 6년 흘러가면은 그때부터는 취업이 아니고 이제 개업이에요. 개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죠. 만약 세무사를 땄다. 그럼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개업 세무사를 많이 하는데 개업 세무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이제 업무 수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자기가 어디 소속된 세무사로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무법인에서 그냥 일을 처리하거나 그렇게 이제 합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평가사들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처리를 하는 평가사들도 있을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어떻게 일이 들어가고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개업의 입장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나중에 얼마 정도의 유치를 할 수 있는 평가사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법인을 나온 평가사가 아니고요.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던 평가사 이렇게 평가를 받는. 물론 그게 이제 정량적인 수치로만 평가받는 건 아니지만 정성적인 수치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평판이라고 하는 정성적인 수치도 있지만 일단 절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업무 수준 능력이 있냐에 대한 그 평가사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취업은 되지만 그 다음부터 살아나가는 거는 각자 도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뭐 공무원처럼 이렇게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격증 시험이 적합하지는 않죠. 하지만 다른 자격자 시험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 하방 그 한계가 높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준 능력이 빵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자격증의 밸류가 아직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봉 및 처우인데 연봉이라는 게 개업과 연결되면 이제 연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얼마짜리 평가사로 평가받으면 그게 연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 이제 처음에 소속 평가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엊그제 이제 5년차 평가사랑 통화를 했거든요. 대형 법인에 그래도 있는 친구인데 5년차 평가사랑 통화했는데 너 작년에 연말정산에 얼마 지켰니 물어보니까 한 8천 몇백 지켰대요. 뭐 그냥 이거는 이제 원오브 댐이죠, 그죠? 그 친구가 거기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소속 1년차 되면 한 4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플러스 해서 이제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주주 평가사라고 해서 이제 업무 수주 능력이 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억 이상 받죠. 그렇죠? 모 대형 법인 오늘 저 집행부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얼마 정도 받습니까?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이게 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그 해 평가법인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 그 법인의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말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평가사로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정말 바쁘죠. 정말 처음에 바쁩니다. 근데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좀 현장 조사 활동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좀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다른 자격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편이고요. 일을 좀 하려면 바쁘죠. 주말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다른 회사처럼 뭐 상무님이 나오셔도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누가 나와서 눈치 때문에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어디까지나 회사의 매출 증진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사 현황은 지금 제가 이제 엊그제 가서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없다가 그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4,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개업 평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법인이나 법인이나 사무소에 이제 소속돼 있는 평가사가 4,000명이라는 거고 제가 이제 준회원을 검색해 보니까 준회원이 534명이 있더라고요. 준회원은 뭐냐면은 법인이나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감정원이에요. 감정원에 한 200 몇십 명 정도 평가사가 있거든요. 나머지를 빼면 타기관, 뭐 금융기관이라거나 아니면 뭐 자산운용사라거나 증권회사라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기타 준회원에 소속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나가는 감정평가서가 제가 엊그제 뭐 협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40~50만 개 정도가 나간대요. 평가서가 1년에. 뭐 이제 아주 뭐 작은 뭐 빌라나 다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몇 조 단위의 감정평가서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4,000명이라고 40만 건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1년에 100건의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영업일을 우리가 200일이라고 한다면 이틀에 한 건씩은 감정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 문제를 이틀에 한 개씩 푸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일들은 상당히 많고 또 그 건수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뭐 어떤 경쟁이 되는 게 치열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응시 인원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큐넷에서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 합격자 현황을 보시면은 대략 한 15%, 16% 정도의 합격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응시 인원은 이제 뭐 과거 뭐 제가 시험 볼 때쯤 2008년도 저는 2007년도에 시험 봤는데 그때는 이제 응시 인원이 2,000명이 넘다가 많이 줄었죠. 거기 뭐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이에 토익 시험의 도입
모의고과 같은 어떤 그런 외부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줄어들어서 지금은 점점 유지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올라온 그 수치가 그렇게 괄목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인구 구조적으로 더 사람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자연 증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보면은 1000명이 시험 봐서 170명이 합격하니까 한 17% 정도 합격률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0명, 그러니까 1330명인데 1000명이 시험을 봤죠? 300명이나 2차 시험을 안 봤어요. 아니 1차 시험 합격을 하고 왜 시험장에 안 가나? 대부분은 이제 경력 면제자. 올해도 볼 수 있고 내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일이 생기면 안 보고 내년에 보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1차 시험 올해 처음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저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렇죠? 저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3개월 동안 푹 노시다가 갑자기 시험 보려고 가다 보면은 그날 또 아까워요. 하루 가는 것도.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300명 정도 시험을 안 보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300명. 정확하게 300명씩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300명씩. 누군지 아마 명단을 내면은 명단도 겹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300명 정도는 시험 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17%면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꽈락률을 보면은 이제 꽈락이라고 하는 건 세 과목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60점 기준이 아니고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줄을 세워서 180등 혹은 181등에 들어가면 합격이에요. 거기가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에 들어가더라도 총점은 넘어도 꽈락이 세 과목에 꽈락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꽈락률을 보시면은 뭐 74%, 52%, 56%, 80, 43, 80이라는 거는 거의 5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꽈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43, 50, 41, 53, 62. 작년 같은 경우도 64, 61, 57. 그러니까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다 꽈락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 꽈락을 넘기면 합격할 확률은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꽈락을 받는 사람들이 세 과목 다 꽈락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과목만 꽈락 받는 사람까지 교집합으로 합집합인가요? 실무에서 이거 필요 없지만 합집합으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한 7, 800명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700명이라고 했을 때 1000명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이라도 꽈락인 사람을 추려내면은 300명밖에 안 남아요. 그 중에 180등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격률이 2분의 1 혹은 3분의 1에 간다. 제가 평소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러 명의 시험을 보지만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500명이다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합격권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500명 정도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사실은 1차 시험도 내가 모의고사 계속 80점 맞았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2차 시험도 떨어질 수 있지만 1차 시험보다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모의고사 잘 본 친구가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근데 2차 시험은 정말 잘한다 하지만 떨어질 확률도 꽤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하거든요. 당신은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실무 과목에서는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떨어질 확률이 30% 정도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70%를 합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런 친구가 시도를 2번 하면은 확률적으로는 80% 이상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3년, 길면 4년, 2년에 붙는 친구들 많이 있고 3년 혹은 4년 이내에 대부분 합격합니다. 근데 그 권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 합격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합격권이라고 하는 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합격권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합격자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 20, 30대가 합격을 대부분 하죠. 20, 30대 합격자가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너 2차 시험 몇 점 맞았니? 해가지고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10월 달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그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꿔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2차 시험 실무 몇 점, 이론 몇 점, 법규 몇 점, 총점 몇 점 해가지고 합격 딱 써놓은 거 이제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48점 맞고 합격했다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너는 뭐 공부 꼴찌로 합격했구나,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100점 만점이 아니면 이렇게 써주셔야 좀 안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농담이고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그 뭐 실무 과목 기준으로 보면은 그 60점 이상 맞는 사람들이 거의 5%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뭐 한 4, 50점에 맞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요거 이하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40점에서 60점 사이에서 형성이 돼 있고 50점 이상 맞으면 우리가 잘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점은 100점에 가까울 거지만 이게 이제 서술시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식은 1, 2, 3, 4, 5번 중에 찍어서 맞추면 만점을 주잖아요. 근데 서술시 시험은 그 만점을 온점으로 다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대가 상당히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 이제 한 45점에서 50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45점에서 50점 사이 커트라인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꽈락을 넘긴다고 한다면 한 과목 정도에서 탁 올려주면은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모든 과목에서 꽈락을 넘긴다고 한다면 한 과목이 잘 나와주면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이제 수험 업계 현황이나 아니면 수험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자, 우리 감정평가 실무 시험으로 잠깐 돌아오면요. 실무 시험은 일단 출제위원이 100% 감정평가사가 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교수님도 감정평가사인 교수님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실제 업무 혹은 이제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이제 자기가 이제 했던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실제로 감정평가했던 실무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하셔야 될 일을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입니다. 우리는 전부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16쪽, 그러니까 양면으로 하면 8페이지의 답안지를 기술을 하시는 거고요.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써도 돼요.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득점을 하는 그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주면은 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득점 기준이 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앞으로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수많은 이렇게 시험을 봐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 이게 있거든요. 객관식은 틀리면 빵점, 맞으면 100점이지만 서술식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문장 하나하나의 서술에 어떻게 점수가 부여되는지를 직접 느끼셔야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답을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에 대한 감각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감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격증 시험의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학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주로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숫자 감각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숫자 감각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아주 복잡한 수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칙 연상 정도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제가 숫자를 드리면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냥 10 더하기 10은 20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막 괄호 치고 나누고 막 하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원래 수학을 못했었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감각은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론 법규 시험 같은 경우는 한두 장 정도의 서술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만 실무는요, 적게는 한 13페이지, 많게는 한 20페이지 정도의 한 권의 책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책을 줘요. 책을 한 권 주고 뭐 하는 거야? 그거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답을 써야 되거든요. 거기 있는 거 베껴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분석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표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평가 지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필터링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해서. 그러려면은 이 표가 어떤 표인지, 이 사람이 이 그림에서 도표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지금 여러분들 설명회로 오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건 뭐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은 PSAT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처음 보는 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언제? 정해진 시간 안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뭔가 감정평가라고 하는 거를 막 공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푼 꿈에,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보면은 재밌어요 하신 분들이 다 이제 내가 마치 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부터는 이거는 실무는 거의 기능 시험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기능 시험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기능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답을 잘 써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답을 잘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한의 시간 안에 푸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직 젊은 분들은 잘 푸시는데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순발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험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죠. 이렇게 약간 묵직한 한 방을 날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펀치를 많이 날리는데 그래 점수를 1점 받잖아요. 근데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가? 이러고 한 방 폭 10점짜리 날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익혀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꼭 순발력은 중요하지만 절대적 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실무 과목 공부를 잘하면 뭐 아주 선생님 같은 말이지만 기본서 입각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실무 과목은 앞으로 이제 3월 달부터 12월까지 매 시간 이제 그 이제 퀴즈 혹은 시험을 볼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개강하거든요. 실무는 내일 모레 개강하는데 내일 모레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와서 시험 보셔야 돼요. 나 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왜 와가지고 시험 보러 가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니까 보셔야 돼요. 보시면 그거를 매 시간 다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내가 몇 점을 땄는지, 내가 9.5점인지, 8.5점인지, 9점인지, 10점인지, 누가 10점 맞았는지, 그죠? 서로 그냥 항상 그런 긴장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 앞에 이 정도는 계속 오시거든요. 뒤에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긴장감을 끝까지, 이게 긴장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못하겠다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따라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보고 그다음에 6월 달부터는 아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3, 4, 5는 퀴즈, 6월 달부터는 계속 시험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다년간 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올해 2008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올해가 12년째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의 어떤 그런 방향에 맞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적어도 여러분들 그 실무 때문에 뭐 내가 실무 과목이 막 점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무 강사 때문에 내가 뭐 강사를 잘못 만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장되는 건데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고유명사처럼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스터디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토익처럼 매달 시험이 있으면 매달 돈 내고 매달 시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 뭐 800점인지 820점인지 뭐 650점 갑자기 맞으면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다음 달 또 시험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너무 1년에 한 번을 벗어나면 또 1년이 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한 살씩 더 먹는 거거든요. 그죠? 난 빨리 그냥 사회 가서 한 번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돈 벌고 싶은데 한 번씩 늦춰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면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하거든요. 떨어지면 벌금형에 처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회비용 쪽으로 따지면 한 3, 4천만 원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정말 중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그러니까 스터디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너무 무서운 말을 많이 드렸나? 어쨌든 이 설명에는 좀 이렇게 가볍게 가야 되는데. 자, 스터디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저도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의 합격률과 근접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오셔가지고 실전과 같은 시험을 보시고 내가 몇 등 몇 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범위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드리고서 할 때 내가 얼마큼 잘 따라오고 있고 얼마큼 더 잘 득점을 하는지를 매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터디에서 잘 받으신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물론 1등부터 10등까지 스터디한 사람, 11등부터 20등까지 스터디한 사람의 그 합격자 보면은 100% 합격각은 아니에요. 1등, 10등 사이에 들었지만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씩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 편차를 보면은 이제 1등부터 쭉 세우면은 합, 불, 합, 불, 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불, 합, 불, 합 이렇게 나가는 거죠. 뒤에도 합격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요? 뭔가 준비를 했든지 아니면 그 시험과 딱 맞았겠죠. 그건 약간 운이 따라야지. 왜냐면 네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있지만 앞에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실제 시험밖에 나에게 피드백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것에 대한 확률을 스스로 수립을 해야 내가 붙건 떨어지더라도 내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할지 뭘 할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시험 봐서 합격한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어디 절에 가도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저 문명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잘 활용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공부는 우리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여튼간 10시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도 공부에 맞게 좀 수립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7시에 누가 전화 와서 나가자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그다음에 평균적인 수험기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좋은지 같이 하는 게 좋은지, 또 학업과 또 평가사 공부를 또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학업과 같이 공부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강의에도 경제 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교양식으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1차 시험 공부하고서 경제 회계 강의 들으면 상당히 좀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게 되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적용성도 좀 떨어지고 또 공부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유예생, 올해 1차 시험 합격하시면 유예생하고 좀 글씨가 작은데요. 여기 밑에는 동차생인데 유예생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쭉 따라오시고 하여튼간 지금 2차 시험이 지금 여기 6월 달에 있거든요. 6월 말에 올해는 6월 30일 날 있어요. 이때 한번 정확하게 시험 보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단과랑 스터디 쭉 따라오시면서 이제 내년 이제 6월 달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계획이 또 수립이 돼 있고요. 그때그때 맞는 이제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6월 말까지의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 첫 시간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6월 말까지 한번 쭉 가시고 또 6월 말 시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차생 같은 경우는 1차, 2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이제 2차 시험 위주로 공부를 대부분 하고요. 왜냐면 1차 시험은 이제 회계 경제를 제외하고는 휘발성 과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 이후에 1차랑 2차를 좀 병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 막판이 되면은 거의 1차 공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때 가면 거의 1차 1, 2월에는 1차 공부밖에 안 하기 때문에 2차 유예생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면이 많이 있죠. 그때 가면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런 유예생, 그러니까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1차를 시작할 때까지의 2차 실력을 많이 올려놔야 그 이듬해 3월 달에 착격하고서 방향성이 수립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이듬해 가서 다시 또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올려놔야 3월 달에 그 다음에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수립된다는 거죠. 1차 시험도 그냥 공부를 대충 하면은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은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것만 공부해야지 이게 딱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은 이제 1, 2차는 이제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 밑에 있는 저 기본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집 모양이죠. 집 모양으로 돼서 기본서가 이제 저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6월 달까지는 화요일날 목요일하고 2번 강의가 있어요. 6월 달까지는 2번씩 강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6월 달까지 2번씩 강의를 놓은 거는 그렇게 빨리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좀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럼 5번 안 하냐? 2번만 해도 벅차요. 그렇죠? 벅차기 때문에 2번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또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2번이 돼요, 또 어차피. 그래서 이제 계속 2번씩 이렇게 진행되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화목, 그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화토 이렇게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뭘 할까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강의 계획서 보시고요. 샘플 강의 작년 거 있으니까 먼저 한번 1차시라도 먼저 한번 보시고, 올해 또 하겠지만, 그리고 합격수기 좀 읽어보세요. 합격수기. 우리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합격수기 있거든요. 합격수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제 스포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합격수기 보시는 겁니다. 항상 합격수기 보고 또 얘네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계속 그죠? 보시고 그 카페에서 잘 정보를 좀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 과목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우리 이론하고 법규 팀장님의 그 이론 법규 그 강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질문은 한 공통으로 한 5명 정도 일단 받고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규 가르치는 우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우리 실무 우리 이돈 평가사님이 아주 평가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론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법규 과목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 자료 보시면요, 그 뒤에
감정평가 및 보상복규 이제 뭐 강의계 그렇죠? 타임머신이 있었나 봐요. 2018로 되는데 2019년도입니다. 못하네요. 그 감정평가 및 보상복규가요. 평가 및 보상복규가 왜 이제 이런 과목이 있었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뭔 과목 여러분들 그 과목 보면 길죠, 그렇죠? 이게 어떤 과목인가 해서 이런 그렇죠? 뭐 특별하게 이런 이제 뭐 그 명칭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요게 이제 감정평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평가 관련 법령 그렇죠? 그 다음에 보상 관련 법령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걸려 있는 법령이 3개가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되게 길죠?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일명 이제 토지보상법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그 공시지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언론에 이제 조선일보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그 법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동산 뭐 공시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자격의 근간이죠.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 사에 관한 법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법, 뭐 감정평가법, 뭐 감정평가사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개의 법률이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전부 다 공법의 영역이거든요. 공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자, 요것을 그러면은 공부하려면 기초적으로 이제 1단계, 그렇죠? 그다음에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면 뭐 4단계까지 보면요. 먼저 1단계에서 이제 우리 이 공법의 영역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간평행정법이라고 그래서요. 행정법의 영역에 이게 있는 거니까 뭐 행정법이 이게 단행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공법의 영역을 통틀어서 행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간평행정법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뭐 용어부터 여러분들 뭐 낯설잖아요, 그렇죠? 용어 그다음에 이에 대한 개념, 뭐 각종 그 법령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 학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로 요거 이제 3법에 대해서 3법에 대한 기본 이론. 요 두 개 법률 우리 부동산 가액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 이거는 제가 2016년도 우리 9월부터 시행되는데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입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내용은 제가 제일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토지보상법 학회 출판이사 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이런 논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저도 이게 요즘 입술이 트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잘 가르쳐 드리려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령이 이번에 그 우리 3법 관련돼서 법령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토지보상법이 전면적으로 막 개정이 돼서 여러분 그 이번에 이제 수강 신청하시면은 그와 관련된 법전을 아마 이렇게 새로 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수험과에서는 아마 그게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 3법에 관련된 그런 법률 시행령 시행령 이렇게 대조표도 이렇게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 3법에 대한 이제 기본 이론 요걸 학습하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실무 공부하시죠. 일주일에 2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니까 법령도 막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많이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요일날 한번 하고 그러다가 조금 여러분이 적응도 한번 다음 달부터 이제 월수 2번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요. 요게 이제 두 달 코스 공부하고 요것도 이제 기본서가 새로 이번에 그 2017년도 이후에 요거는 이제 새로 개정이 됐고 요것도 이제 2019년 판으로 새로 이제 개정이 돼서 요거에 전면 개정됐거든요. 이게 우리 3법 관련돼서 전면 개정된 부분들을 전부 반영해서 요번에 요거 이제 출판사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도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2달 코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요게 이제 간평행정법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요거는 요번 이제 기본 강의에 내일부터 개강하죠. 내일부터 이제 요거 기본 강의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요거 이제 기본 이론에 관련된 요거 이제 공부하죠. 그 다음에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실무는 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실무 선생님도 뭐 이론 뭐 여러 가지 숫자 감각이라는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광범위해가지고 제일로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 특히 이제 비법폭다 같은 분들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도 그 학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요. 석사는 경제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박사는 제가 이번에 이걸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법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비법폭다가 제일 많이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복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나중에 이제 박사를 이제 법학을 하게 된 게 우리 보상행정법 공부를 했는데 하게 된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광범위해 보이는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추려져 가지고 1, 2번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한 60개 정도? 그다음에 뭐 3, 4번까지 합치면 한 100개 정도로 이렇게 쟁점이 추려져요. 그래서 효자 과목으로 아까 우리 이런 선생님도 실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커트라인이 한 46점, 뭐 45점에서 50점 사이에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 1등한 친구가 보니까 법규 65점인가 수석했어요. 법규. 근데 실무 40, 이론 40, 법규 65. 그렇죠? 그래가지고 커트라인이 46점인데 합격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과목을 좀 잘하는, 그러니까 과락을 넘기고 한 과목을 좀 잘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저는 실무 숫자 감각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실무도 전략 과목을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이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광범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론은 좀 전략 과목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 그런 측면이 있긴데 뭐 이런 선생님 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론도 전략 과목이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규가 좀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험이 나오는 그 법학 그 채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등락 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에 기반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제 본격적인 연습 문제 같이 이제 종합 문제 이렇게 푸는 거죠. 이런 선생님하고 실무 선생님은 매 과목마다 이게 시험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주말 스터디 해가지고 연기부터 지금 뭐 사기까지 맨날 시험 보는 마당에 법규도 맨날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저도 쪽지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여기 가득 찼던 수험생들이 저기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막 도망가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시험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하나라도 제가 더 잘 가르쳐 주자 이런 이제 마인드로 문을 잠그고 그렇죠? 주입식 교육으로 스파르타로 저는 앵무새 전략으로 보고 또 보고 그다음에 앵무새 전략으로 일단 뭐 법규는 절 따라오시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수험가의 정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 애국가를 쓰면 안 되고 답안지에다가 이게 보상법규 제대로 잘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이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한 4단계로 이건 이제 새로 지금 그 개정판 내고 있어요. 그래서 딱 지금 우리 이제 스터디에 뭐 우리 다른 학원은 안 그렇던데 우리 보상법규는 딱 답안지 분량으로 우리 합격생하고 이제 한 수험생이 이제 지원을 해서 자기가 답안지 분량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한 수험생하고 그 다음에 합격생 이제 수석한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16페이지, 22줄 16페이지의 답안 형태로 해가지고 그것을 미리 이제 일주일 전에 제가 뭐 문제를 줘요. 그러면은 거기에 딱 맞게 답안 분량으로 딱 맞게 이렇게 이번에 이제 65점, 60점 뭐 이상 합격한 친구들은 보상복귀로 그 친구들은 그 베타 답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베타 답안을 연구를 한 거야. 딱 그 분량에 맞게 아까 우리 실무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제한된 지면에 답안지를 잘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수험가 최초로 베타 답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이제 실무는 이제 이렇게 계속 푸는 거 있는데 이론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베타 답안은 수험가에서 제시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합격생이나 수험생 이제 베타 답안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 좀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수험 전략적으로 딱 필요한 그러니까 요 정도 쓰면 저는 제가 나눠드리는 베타 답안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기를 하면은 우리 커트라인 46점이면 반드시 6점 이상은 받는다고 봅니다. 제대로만 쓰신다고 하면은 그 정도만 쓰신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스터디에서 계속 드릴 거고요. 제일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그 기출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판례. 내일 우리 개강하면서 제가
뭐 기출 관련된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계속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뭐 실무 같은 경우는 뭐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분석해서 하는 건데 우리 복규 같은 경우는 지금 4장 한 8면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A4 4장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그 논리를 접근하고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정답을 들고 들어가는 거야 시험장에. 그렇죠? 정답을 들고 들어간다는 게 채점을 용이하게 하려면은 어떤 쟁점으로 시험에 나오냐면 대부분 이제 채점의 공정성 때문에 판례를 위주로 최근에 이제 지금 한 3년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전부 1번부터 4번까지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중점으로 해서 그 판례에 맞는 어떤 그 보상복귀의 논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단계별로 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단과 학습을 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런 선생님도 그 전부 스케줄표를 말씀드렸지만 자, 0기, 뭐 1기, 뭐 2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 4기 이렇게 해서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1차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또 뭐 설사 떨어지셨다 하더라도 1차 시험 떨어지셨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 6월 말에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내가 한번 점수를 제대로 한번 맞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시험 나올 만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찍기 강의를 한번 해요. 근데 그것만 믿고 공부 안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신데 시험이 이제 6월 달이다 그러면 5월 정도에 제가 마지막 이렇게 그런 동영상을 안 찍고 그냥 찍기 강의로 해가지고 뭐 한 예를 들자면은 뭐 50문제, 60문제 딱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파르타로 이제 강의도 해주고 막 이제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믿는 것보다는 평상시 자기가 어느 정도 수험의 그 어느 수준까지 올라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본인이 가늠해 보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 1차 반드시 합격하신 분들은 4개월 정도 이 남아있는 이에서 내가 최소한 한 40점 이상 한번 과락을 넘겨보겠다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충실하게 4개월을 보낸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의 공부가 굉장히 수월하고 작년에 그 시범적으로 이 40점 맞으면 제가 이제 5만 원 빵 뭐 낙지 볶음 낙지 한번 사주겠다 내가 20만 원짜리 낙지 사주겠다 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 수험생이 있었는데 42점 맞았어 42점. 이 친구가 이제 올해 작년이죠 합격자 명단에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우리 배탈을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딱 4개월 딱 공부해가지고 42점 맞는 걸 보고 야 진짜 이 친구도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비법폭사인데 그냥 뭐 스파르타로 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외웠는지 이해해서 썼는지 이거를 그 채점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글로만 표현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은 이해가 50%, 암기가 50% 이렇게 사실은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정확도가 높은 거고 암기를 해야 스피드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험은 거의 100% 뭐예요? 결국 암기잖아, 암기. 그렇죠? 이해는 뭐 이해대로 하고 그렇죠? 일단 먼저 외우고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2차 시험에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저는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도 물론 암기죠. 패턴을 학습하는 거니까. 근데 법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법리라든지 그다음에 용어, 그다음에 판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암기하시면은 안정적인 성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연기하고 보통 일기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이제 연기에서는 이 그룹 스터디에 해가지고 뭐 하긴 하는데 뭐 따로 뭐 서너 명이 모여서 그룹 스터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뭐 90명, 100명 이렇게 여기 우리 지금 2기에 우리가 한 250명 정도 해서 여기 3층 옆에 그다음에 4층, 5층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학습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성적을 쭉 보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 지금 200명에 300명 하면은 한 6장 정도 분량이 이게 이렇게 성적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1면하고 2면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대부분 다 합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작년도 170명 합격생 중에 거의 저희 학원에서 한 60, 70%가 거의 합격했다고 제가 이제 뭐 연수위원도 하고 지금 연수위원회 전담 교수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우리 제자들이어가지고 그렇죠.
거의 이렇게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그 스터디에서는 주로 연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 개념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써보는, 그쵸? 기본적인 내용들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 2기 정도는 이제 기출문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기출문제들이 나왔고, 이 기출문제들을 얼마만큼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3, 4기 이렇게 마지막 시험 앞두고 한 서너 달 정도는 이제 응용 문제, 그쵸? 실전 응용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것들은 한 70점에서 한 80점 정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기부터 한 3, 4기는 뭐 여기는 이제 100점 정도 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시간과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분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어떤 그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지면 안에 어떤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게 결국은 이제 2차 논술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저거고요. 교재는 보상복귀는 저희 교재가 이제 5시리즈 있으면 5시리즈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간편행정법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복귀 기본 강의, 연습, 그 다음에 기출문제, 판례 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2019년도 전부 개정해서 지금 2개는 지금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도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법전 파란색 거 새로 2019년판, 2019, 20년판 요거 이제 새로 나서 요 법전 꼭 그 보상복귀에서는 물론 이제 실무나 이론에서도 굉장히 법전이 중요한데 복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법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3법 우리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감시평가서 이거 3법을 저는 거의 그 법률 정도는 거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하루 30분 정도 이렇게 쭉 보셔 가지고, 왜냐면 우리 최근에는 이제 결국은 이 판례라는 게 이 법령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이 해석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법령에 대한 해석이 시험에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법령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물론 요즘은 시험장에서 1, 2번 문제는 거의 그 조문을 주긴 합니다만은 그 시험장에서 들여다보면서 언제 그걸 써요. 평상시에 제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전은 반드시 뭐 강의 들으실 때나 뭐 스터디 하실 때나 반드시 이렇게 지참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험가에 뭐 유력한 교재들, 뭐 홍정선 교수님이라든지 뭐 박균선 교수님,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 학회 그 회장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 상임이사로 있는데요. 제가 박 교수님 허락도 받아서 그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라든지 교재에서 새로 반영된 거라든지 중요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제 교재뿐만 아니라 프린트로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다 가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같은 경우를 정리해서 자료 정리를 항상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랑 이론은 이제 처음부터 막 스파르타 다음 시간은 첫 시간은 시험 안 본다 그러지만 다음 시간부터 막 시험 보고 그러니까 조금 쫄리는 거 있는데, 저는 이제 복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하게 오세요. 그렇죠? 편안하게 오셔서 앵무새 전략으로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은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될 것들은 제가 뭐 자료라든지 판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만 범위를 확대해서, 아까 우리 실무 선생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시험에 범위가 딱 있는데 확대하려고 보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뭐 예전에 이제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변시 막 이런 것까지 막 해가지고 행정법 공부 막 하고 그러시는데, 행정고시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막 넓게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최근에 보상복귀 기출 문제가 전부 우리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현장에 투입했을 때 이 사람이 현장에 사고 안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해 당사자, 사업 시행자라든지 국민들 이렇게 납득시킬 수 있는, 법리로 납득시킬 수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최근에 그 기출 문제들은 어떤 뭐 행정법 위주의 뭐 변시라든지 입법고시의 행정고시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행정법 문제보다는 보상 현장의 평가 현장에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실제 제가 출제위원분들이나 이제 학회에서 많이 만날 때마다 제가 많이 여쭤보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최근에 우리 협회에서도, 감정평가 협회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산업인공단에 요구하고, 그래서
최근에 기출 경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그 신림과에 뭐 20강, 30강, 뭐 40강씩 있는 행정법 이런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실 건 없고요. 딱 그 우리 간평행정법에 필요한 뭐 16강 정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속되고 있는 우리 3법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우리 제 교재 이외에 교재도 뭐 시중에 있는 뭐 여러 교수님들의 내용들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그 뭐 하실 건 없고요. 그 외에 제가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뭐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우리와 관계된 내용의 어떤 뭐 기출 문제라든지 관련 내용이라든지 뭐 어차피 제가 법제관이어가지고 국민법제관이어서 바뀌는 내용들은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토지 주택 분야의 법제관이어서 뭐 법제 의견이라든지 입법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일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 궁금한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별도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 그 실시간 답변도 하고 뭐 카톡 그다음에 문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주시면 제가 전화도 드리고 하니까 그렇죠? 밤 12시에 뭐 선생님 사랑해 하트병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누라가 항상 체크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우리 요즘 딸내미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맨날 제 핸드폰 맨날 만지면서 그렇죠?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체크 이 여자 누구야 막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밤 12시에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우리 간평행정법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꼭 필요로 하는 뭐 행정법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뭐 헌법 같은 경우는 뭐 맨 처음에 웃다가 들어가다 울고 나오고 행정법은 울고 들어가다 웃다 나온다 그러죠. 나중에 웃으면서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평행정법하고 보상법과 이렇게 믹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공법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간평행정법의 기본적인 법리 이런 것들이 우리 보상법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로고법이 아닌 하나의 어떤 그 법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1스텝, 2스텝, 뭐 3스텝, 4스텝 있죠? 그 스텝에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은요, 우리 보상복귀 정복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실함이 실력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시험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무슨 얘기지만 저는 노가다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과목을 하루에 다 치려면은 이게 손이 기억하는 공부가 돼야만 사실은 이게 시험을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가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미장이가 많이 발라보는 것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문제를 자기가 어떤 오답 노트도 만들어서 그 문제를 자꾸 극복하다 보면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어느 합격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보기엔 이제 합격권 우리 실무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합격권에 딱 들어가면은 그해 되든지 뭐 다음에 되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에 따라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반드시 실력이 되는 사람은 합격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실력을 이긴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저는 항상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딱 보면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할 때도 뭐 우리 간평행정법 기본 강의 쭉 있지만 뭐 연기부터 일기 스타트 있지만 중간에 도망가시면 안 돼. 나를 버리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버티기 전략으로 이렇게 잘 버텨서 내시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꾸 공부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합격 이후에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지 그 여러분이 합격하면 알 수 있어. 그렇죠? 합격할 수 있고 그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갖다 주면은 이혼 확률이 0%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언론에 한번 나온 거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0%입니다. 이혼 확률 0%.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맨날 당신은 0% 말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뭐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한 달에 여러분들이 이혼 확률 0% 그렇죠? 왜냐면 이혼 통계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애증 문제 빼고 거의 90% 이상이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한테 항상 하는 얘기, 아빠 돈 많이 벌어와, 그렇죠? 아침에 저한테 인사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저도 이제 그 일하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사 다니고 그러면 잘리잖아요. 내가 대표 회사가 아니고 내가 저기 그룹의 그 저기 이세가 아닌 다음에야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 뭐 60세, 70세 되신 분도 있고 제 같이 근무했던 분은 85세. 저보다 골프도 잘 치시고 뭐 술도 잘 드시고 약주도 잘 드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저도 직장 뭐 돈 벌어가면서 좀 늦게 이렇게 뭐 7,800을 합격하겠습니다만은 이제 30대 초중반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대머리여가지고 나이는 많이 들어 보이는데 많이 많지 않습니다. 40대 중반, 그렇죠? 나이 많지 않은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이제 어저께 우리 딸내미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좀 결혼도 늦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로 합격해서 이렇게 지금 한 12년,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아직까지도 제 그 합격수기, 저 보상복귀 수석 합격수기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인터넷에 막 돌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는 자세로 이왕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 돈을 벌려고 하면 놀면서 세상을 사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이 뜻한 바 있어서 이렇게 라이센스 특히 이제 감정평가사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안에 대한민국 땅값, 대한민국의 집값이 여러분 마우스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산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머리도 벗겨지고 잘못생기잖아요. 어디 가면 항상 구석에 앉아요. 그렇죠? 쇼다리에다가 머리도 벗겨지고 그러니까 항상 구석에 앉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제가 가운데 있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어디 어때요? 뭐 어디 아파트값 어때요? 어디 땅값 어때요? 뭐 다 중년이 되면은 거기만 관심이 있어. 돈 버는 거 이런 거만 관심 있잖아요. 다. 여러분 손 안에 내 마우스 안에 대한민국의 땅값을 다 땅값, 집값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돼가지고 돈 못 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직업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와이프, 내 남편이 투자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돈을 벌면 되잖아. 꼭 뭐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 안에 마우스 안에 대한민국의 땅값이랑 집값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걸 하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부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뭐 힘드니 뭐 없니 뭐 그러면서 미래가 없는데 왜 왔어? 시험을 왜 봤어? 500명 들었대잖아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칼이지만 저는 항상 우리 합격 설명하면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데 뭐냐면 똑같은 칼인데도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연필 깎는 칼, 정육점 주인한테는 고기 써는 칼이 되지만 그 전쟁터에 있는 군인한테는 그 칼이 살상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어떤 자기의 능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게 파괴력이 있는 게 라이센스인 겁니다. 그렇죠? 특히 감정평가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최고 전문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돈 버는 거는 그건 여러분이 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오늘 그 합격 설명회래네, 그렇죠? 우리 시험 설명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마당에 이왕 이렇게 길을 들어섰으니까 길은 외줄기 남도 샘병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왕 이렇게 시작하신 김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정평가 선후배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 강정훈 평가사님이 말을 좀 많이 하시고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죠.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재미없는 강사 중에 하나고요. 그게 아무래도 저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강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 이런 것들도 전달할 시간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재는 평가 법인에 있지를 않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프리하게 입고 항상 다녀요. 그래서 앞에 두 분은 항상 양복을 입고 오셔서 강의를 하시지만 저는 그냥 청바지 입고 오고요. 여름 이럴 때는 반바지도 입고 오고 그럽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3월에 시작하는 강의의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것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특히 3월에 시작되는 이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숙지했느냐가, 즉 기초 체력이 굉장히 다져지는 중요한 강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가는 시험, 6월의 시험뿐만 아니라 내년에 들어갈 시험도 지금 하는 강의 내용들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잘 숙달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암기도 잘 했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최소한의 진도 범위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중에 교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컴팩트한 양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요. 아무래도 가장 공부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실무나 법규일 겁니다. 사실 이론은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공부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0점 이상의 어떤 점수를 맞게 해드리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그를 중심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수업 전에 저는 테스트를 조금 볼 생각이에요. 실무는 테스트 보죠. 이론도 테스트가 있는데, 이론의 테스트라고 하면 전주에 진행했던 진도 범위 내에서 어떠한 특정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의 정도 써봐라 라는 그런 정도의 시험입니다. 너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의라는 것 또는 개념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현출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애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암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대신 뭐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좀 덜 해왔다, 뭐 10문제를 봤는데 많이 틀렸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거고요. 항상 시험 전 10분 전에 들어와서 그 테스트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전주 내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전주에 어떤 내용들을 봤고 그 내용들이 왜 중요하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왜 복기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냐면 실제 저도 예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그 서울대를 많이 보내신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격을 잘 했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물었더니 복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즉 잊어버릴 만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하는 이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주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드리고 그 전주 내용이 왜 이번 주와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짚어드리고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전주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적은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대한 특징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특징이 어떠냐?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를 할 때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논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암기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해만 한 것만으로는 절대 답안지에 글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바로는 단순한 이해만으로는 절대 답안지 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암기가 돼 있다. 어떤 문장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으면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많이 강조해 드리고요. 다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암기를 했다는 게 이해를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해는 된 상태에서야만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암기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암기된 내용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암기 없이는 절대 답안지를 써낼 수 없기 때문에 암기를 중심으로 많이 갈 거고요. 물론 암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장이 이것이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일단 암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해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게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즉 어디서 뭐가 출제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모호한 과목이 감정평가 이론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그 교재 중심으로만 잘 대비하시더라도 40점의 점수 맞는 건 전혀 문제였고요. 50점 이상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교재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만 보면 충분히 답안지에 대해서 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여러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기출문제입니다. 즉 기출문제를 보셔야 내가 어떤 파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건 사실은 실무건 법규건 이론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기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 역시 합격할 때는 기출문제랑 기본적인 제가 보는 강의 교재 외에는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하다가 내가 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물음이 생길 때는 기출문제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기출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집들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 제가 알기로 기출문제집이 한 2-3개 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있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1회 때부터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성변 평가사님이 진도별로 그거는 일부 문제만 발췌해서 만들어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지현 평가사님이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있고요. 기출문제집은 뭐 좀 다양한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지만 평가사님마다 그 풀어가는 방식들이 논리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워가도 괜찮아서 실제 합격하신 분들 보면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중복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좀 비교해보고 내용을 어떻게 써나갈까, 논리를 어떻게 잡아나갈까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2개를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출문제집은 꼭 사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제 절차, 평가 방식, 물건별 평가, 목적별 평가 이런 강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강론 부분이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총론이란 부분이 있고 강론이란 부분이 있는데 총론이란 부분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글을 지어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강론이란 분은 명확하게 그게 정의돼 있어요. 법이나 이런데.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할 때도 쉽지 않겠죠. 지루하고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할 때는 감정평가 실무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론에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 실무 문제집에서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양쪽으로 동일하게 머릿속에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풀 때는 그 이론에서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답안지 현출을 하고 이론을 풀 때는 실무에서 내가 했던 내용들을 생각해서 답안을 현출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병행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에는 출제 경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묻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 시험에서는 맨날 비교하여 설명해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묻고 있는데 나는 유사점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준비한다? 그러면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한 10년부터 1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정형화된 질문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즉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기출문제의 질문 유형이 다 나옵니다. 작년 시험도 당연히 그 질문 유형 안에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걱정 마시고 그 질문 유형에 대해서 빠르게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어떤 논점이 있고 그 논점에서 어떤 질문을 할 거냐는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어떤 걸 묻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 논점에는 비교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논점에서는 뭐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유형이라는 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강의에서부터 또는 스터디라는 강의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교재에 대한 특징입니다. 지금 시중에 교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감정평가 이론하면 되게 많이 봤던 교수님들의 교재들이 꽤 있어요. 뭐 경수감정평가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 교수님의 부동산 평가 이론도 있고 이창석 교수님의 교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교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지 압박이 엄청납니다.
보통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전부 흡수한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브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요. 그 서브를 통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들어간 논점들만 여러분들이 암기된 상태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제 교재는 무조건 서브적인 내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각각의 교수님의 있는 기본서의 내용을 일부 다 발췌해서 집어넣습니다. 즉 이 논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하면 그 교수님의 내용을 발췌를 해서 그 뒤에 실어놨고요. 또 하나 요번에 제가 새로 책을 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 히트를 쳤던 교재가 하나 있어요. 즉 S 플러스라고 해서 요즘도 많이 찾아보는 교재죠. 근데 절판된 지 꽤 오래됐고요. 이제 그 교재 이제 많이 본 이유가 그 교재 자체에 사실 처음에 목차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사실은 공부할 때 좀 외우기도 쉽고 하다 보니 그 교재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을 요번에 교재 만들 때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재만 잘 활용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감정평가 이런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금융, 개발 등은 1차 과목인 부동산 학 원론 교재 있죠. 버리셨나요? 그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붙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1차 다시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학원론 교재의 투자, 금융, 개발이란 쪽은 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는 계십시오. 다만 이쪽은 출제 비중이 거의 없어요. 실제 이쪽이 나온 게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안 나온 지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거의 손은 안 되는 부분이고 출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학원론 교재는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교재가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교재입니다. 원래는 실무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감칙이라는 규정에 위임한 상세한 어떤 평가에 대한 기준이 실어놓은 게 실무기준입니다. 근데 그 실무기준을 안에다가 어떤 실질적인 그 실무기준의 내용을 설명하게 만든 게 실무기준 해설서고, 이거는 각각의 평가법인의 평가사들에게 너희들 이제 실무할 때 이런 것들 내용을 보고 실무를 해라고 해서 뿌려놓은 내용이지 어떤 여러분들에게 수험서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 교재 자체는.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2014년도에 처음 출간되고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던 교재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제가 현재 그 개정 내용을 다 반영해서 사실 해설서라는 한 걸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 해설서의 내용을 전부 다 강의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해봤는데 사실 그 해설서의 내용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방대해요. 거의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과연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시험에 실제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 뭐 윤리라든지 평가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 쳐냈습니다. 다 쳐내고 시험에 출제되는 위주, 즉 목적별이라든지 유형별 평가를 위주로만 그 교재를 다시 새로 편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내용에 좀 더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내용들을 좀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한 내용을 더 추가해서 새로운 교재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굳이 또 여러분들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걸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교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는 그 내용은 이제 제외된 내용으로만 기본 강의 교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교재는 요 3월 달에 하는 기본 강의 교재랑 그 다음에 7월 달에 하게 되는 실무기준 해설에 있는 내용이 반영된 즉 심화 강의 교재 그리고 기출문제집, 이 세 개가 여러분들의 6월달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계속해서 끼고 보셔야 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다른 교재를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 뭐 경수평가론이나 안정근 평가사님의 그런 교재들 뭐 시간이 있으면 봐도 좋아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실무 강의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실무만 팔 겁니다. 하루 종일 실무만 팔 거고 시간 조금 남으면 아마 법규 보실 거예요. 이론은 거의 보실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내용에 있는 것만 숙지할 수 있게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강의는 3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6번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3시간 동안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10분 정도 테스트를 하고 20분 정도 전주에 대한 내용을 리뷰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2시간 반 정도는
그 범위, 주차의 범위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제 요번에 출간한 교재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이제 진도 범위를 넣어놨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진도로 공부를 해갈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치란 무엇이고 가격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에 이제 실제 임대차에 대한 평가까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주부터 9주차까지는 총론이라는 거 중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1주부터 9주차까지는 공부하는 건 나름 재밌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이해가 좀 많이 중심이다 보니까 공부하기엔 좀 재밌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10주차부터 16주차까지는 거의 암기 위주, 그렇죠? 암기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10분간 의의 테스트의 리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드릴 것은 기본 강의 교재에 대한 기본적인 서브 노트, 즉 목차로만 이루어진 노트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 감정평가 이론 공부할 때 그 서브 노트 같은 걸 만들어요. 그 서브 노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교재의 내용을 좀 콤팩트하게 자기만 내가 요 문장만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게 그런 것들 요약해 놓는 걸 보통 서브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걸 만들게 되면 거의 시험 가까워지면 개 위주로 봐요. 왜냐하면 5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거의 100페이지나 50페이지 정도 줄여놓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서브 자체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교재에 있는 목차만 위주로 해서 목차로 노트 같은 거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주로 서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만드는 건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의의 노트도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의의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의만 이루어진 노트를 하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의 노트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기본 강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는 심화 강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별, 유형별 감정평가 중심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때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말씀드렸던 질문 유형 총 15가지에 대해서 이때 배우게 됩니다. 즉 어떤 질문 유형을 우리 시험에서 묻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질문 유형을 물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주는 겁니다. 즉 어떤 공식 같은 걸 여러분들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을 땐 이런 공식에 따라 풀어나가라 라는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평가 이론 같은 경우에도 40점이라는 점수를 맞는 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인 질문의 유형에 맞는 틀만 잡아주면 40점 점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틀이 없는 분들이 보통 40점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해주는 게 바로 7월에 진행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때쯤 같이 시작하는 게 연기 스터디죠. 즉 연기 스터디는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답안 작성하는 강의는 아니고 7월에 스터디, 연기 스터디에서는 답안 작성을 할 거고요. 당연히 7월에 하는 연기 스터디의 답안 작성을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는 3월부터 6월까지의 기본 강의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봐두고 암기에 두냐에 따라 7월에 하게 될 강의에서의 답안 작성의 정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올해 합격을 하든 아니면 내년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합격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죠. 그렇죠? 이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1차 하실 수 있어요? 회계학, 경제학 다시 할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지금 차라리 힘들더라도 일요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해서 내년에 합격하거나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지도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과 12월에 어떤 강의가 있느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즉 역대 1회 때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29회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답안 작성뿐만 아니라 강평을 같이 할 거고요. 이때는 어떤 내용들도 같이 하냐면 사실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에 대한 그 해설이 교수님마다 몇 명 더 있다 그랬죠. 다른 평가사님들. 그분들이 쓰는 목차도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릴 겁니다. 아, 이 평가사님은 이걸 이런 식으로 목차를 풀어나갔구나. 이 평가사님은 이런 식으로 목차를 풀어나갔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양한 유연한 사고를 좀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월달, 12월달에 하는 강의는 답안 작성도 해보고 같이 목차도 잡아보고 제 강평도 듣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답안에 대한 상담도 해드릴 겁니다.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많이 고쳐야 된다.
됩니다. 실제 그 답안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지만 쉽게 잘 개선되지 않아요. 즉 사람이 한번 쓰던 그 글에 대한 습관이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잘 바뀌지 않아요. 제가 해보는 결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꾸 이런 부분들은 바꾸고 개선해 나가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저는 실제 그 스터디나 이런 거 할 때 한 30부서 가까이 답안지를 실제 채점을 합니다. 제가 첨삭을 하고. 시중에 스터디 강사들 중에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직접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저도 알아야지 거기에 따라 문제의 출제에 대한 어떤 난이도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기분이 많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안을 막 찍고 쓰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내가 합격자들의 답안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패턴을 알잖아요. 그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걸 되게 또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새벽 2시인가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군가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제가 뭐 욕을 했겠어요? 미친놈이죠. 제가 욕을 하면. 제가 돈을 받고 이러는 강사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소비자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가 있고 좀 약간 출신도 강원도 쪽이라다 보니까 약간 억양도 약간 좀 북한 말씨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좀 그렇게 들리시는가 봐요. 여자분들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어쨌건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절대 마음의 상심이나 그런 건 안 받았으면 좋을 거고요. 언제나 그런 오해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12월 동안에 그런 답안 작성을 자꾸 하면서 어느 정도 답안지에 대해 완성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평가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은 진짜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아마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거의 하루에 3분의 2는 실무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분의 1은 아마 법규를 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론에 사실상 할당되는 시간은 하루에 많아야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거나 아예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좀 해라. 꼭 해라.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만이라도 꼭 봐라. 그렇게 안 보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100% 무조건 후회합니다. 1시간, 2시간이라도 꼭 보세요. 절대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다음 장 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복습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주차에 항상 복습만 하루에 1-2시간만 꾸준히만 지켜준다라면 감정평가 이론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꽈락이라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논술 강의다 보니까 그 논술 시험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글을 많이 쓰신 분들이 좀 유리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책에 있는 내용에 똑같은 단어로 썼는데 글을 많이 써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표현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데도 점수 차이는 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글을 많이 써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글쓰기 연습을 좀 평소에 해보기를 많이 권장드립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2주차에 이 정도 예를 들어 내용을 정리했어. 읽어봤다. 생각해보고 암기했다라면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조금씩 글을 한번 스스로 써보는 겁니다. 즉 내가 외우고 암기했던 내용들을 실제 글로 요약해서 써보는 연습입니다. 그게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글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제 교재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제 교재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 보면 글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주신다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그 연락처나 이런 것들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다 보면 좀 문의사항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걸 언제든지 강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카페나 이런 데는 안 물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10월의 연강이나 12월의 연강 이런 데는 익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운영자분께서 관리를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정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모든 상담은 강사님들과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처를 하나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주시기보다는 카톡으로 주세요. 제가 문자가
장문의 SMS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고요. 답은 바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읽었는데 답이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시한 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단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곧 답은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답을 항상 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뭐 핸드폰으로 하긴 좀 그래. 그러면 제 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실명이 있어요. 설마 지호가 아니겠죠? 실제 이름이. 근데 한번 예명을 썼기 때문에 다시 또 본명으로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강의를 시작하면 이론은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뭘 몰라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해가 지금은 안 될 테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가. 아마 공부가 좀 되다 보면 그때부터 질문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실무팀장님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법규나 이런 쪽에. 어쨌건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거의 1시간 40분 정도 하셨네요. 그렇죠? 아무튼 뭐 1차 합격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1차 합격이 아니라 2차 합격까지 해야 사실 실제 합격이죠. 공부는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는 더 많이 뽑죠. 더 많이 뽑고 예전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단연차 분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사실은 2년차들이 정말 합격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2년차 안에 합격을 못하면 3년차, 4년차 가야 되잖아요. 더 공부가 안 됩니다. 더 불안해서요. 이렇게 2년 동안 내가 그 어두운 데서 공부했는데도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하기가 진짜 멘탈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합격하기 가장 좋은 때가 2년차 때입니다. 뭘 모르고 뭐 이것저것 막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험 보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꼭 합격하실 수 있게 지금부터 무조건 달리십시오. 쉬고 이럴 때가 없습니다.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뭐 저희는 이번 주에 개강하죠? 내일 개강부터 하니까요. 개강하게 되면 금요일날 저랑 뵙도록 할 거고요. 금요일날 첫날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전체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시험이 없습니다. 그때는 마음 편하게 오시면 OT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